자, 메밀꽃 필 무렵입니다. 메밀꽃 필 무렵은 일단 갈래는 뭐 소설인데 단편 소설이고요. 짧아요. 그 다음에 순수 소설. 그러니까 순수합니다. 네, 내용을 읽어보시면 순수하게 어떤 아름다움, 문학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는 문학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뭐 그런 소설이에요. 순수소설이라고 하는데 중요하진 않아요. 네. 진짜 중요한 거는 성격이 서정적이고 낭만적이다.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래 소설이라고 하면은 서사예요. 네, 스토리가 있는 그런 이야기고 그것이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얘도 이제 스토리가 있고 이야기가 중심입니다만 그 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서정적이고 정서가 담뿍 담겨 있고 그 다음에 낭만적인 느낌을 많이 주는 그런 작품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과거와 현재의 사건이 교차적으로 제시됩니다. 네, 과거 사건이 있고 현재 사건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과거 사건 나왔다가 현재 사건 나왔다가 과거 사건 나왔다가 현재 사건 나왔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근데 이게 또 중요한 게 서술 방식이 좀 달라요. 서술 방식이 과거에는 직접 서술, 그러니까 직접 서술, 직접 제시라고 할게요. 직접 제시, 요약적 서술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대화를 따옴표나 뭐 대화나 이런 게 제시가 되는 게 아니라 서술자가 직접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요약해서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는 간접 제시. 그래서 대화를 통한 서술이 많습니다. 그러면 각각 이제 특징이 있는데, 자, 요약적 서술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속도가 빨라요. 사건 전개가 빠릅니다. 이런 특징이 있고, 대화는 사건 전개는 느리지만 생동감과 현장감이 드러난다. 이런 것이 이제 대화의 특징이죠. 자, 그래서 요거는 좀 중요해요. 과거와 현재 사건이 교차적으로 제시된다. 그 다음에 서술 방식이 과거와 현재가 좀 다르다는 거. 이건 제가 본문 하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리고 각각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 특징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사건 전개가 빠르다, 그 다음에 간접 제시는 생동감과 현장감이 드러난다. 이런 것들까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가를 봅시다. 여름장이란 애시당초에 글러서 해는 아직 중천에 있건만 장판은 벌써 쓸쓸하고 더운 해빨이 버려놓은 전 휘장 밑으로 등줄기를 훅훅 볶는다. 덥단 얘기죠. 그쵸? 네, 더워요. 그러니까 더우니까 사람들이 장에 와 안 와? 와도 금방 가버리고요. 그쵸? 그래서 뭘 팔아먹기가 힘들다. 애시당초에 글렀다. 이런 말이죠. 마을 사람들은 거지반 돌아간 뒤로 반 이상 돌아갔습니다. 팔리지 못한 나무꾼 패가 길거리에 궁싯거리고들 있으나, 궁싯거린다는 건 머뭇거린다라는 뜻이죠. 석유병이나 받고 고깃말이나 사면 족할 이 축들, 이 사람들을 바라고 언제까지든지 버티고 있을 법은 없다.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접어야 된다는 거죠, 장을. 뭐 사람들이 와서 사봐야 얼마 사지도 않을 것 같고, 빨리 접어야 되겠다. 칡칡스럽게 날아드는 파리떼도 장난꾼 각다기들도 귀찮다. 각다기는 뜻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나와 있죠? 아, 이게 이제 오른쪽에 그 어휘를 보면 곤충의 한 종류, 여기 곤충의 한 종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곤충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시골 장터에서 짓궂은 짓을 하는 아이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요걸 알아두셔야 되겠죠? 장난꾼들이에요. 장난꾼 아이들, 장난치는 아이들도 귀찮다. 얼금뱅이요 왼손잡이인 드팀전의 허생원은 그랬죠. 여기서 얼금뱅이요 왼손잡이인, 이게 이제 허생원을 수식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허생원의 특징을, 허생원의 어떤 그 성격이라든가 인물의 특징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단서를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얼금뱅이는 뭐냐면 곰보예요. 얼굴이 이렇게 파인 사람들, 곰보 자국이 있는 사람들. 얼금뱅이 왼손잡이인 드팀전의 허생원은 기어코 동업의 조선달을 낯구어 보았다. 일단 인물 나왔으니까 체크해야 되겠죠. 허생원이 있고 조선달이 있습니다. 낯구어 보았다라는 것은 뭐 우리가
낚는다고 하잖아. 이렇게 사람 낚는다고. 낚였다. 뭐 이런 말 쓰잖아요. 그래서 조선달을 낚아보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 들어가자. 뭐 이런 얘기죠. 그만 거들까? 잘 생각했네. 봉평장에서 한 번이나 흐뭇하게 사본 일이 있었을까? 이게 산다는 게 저도 잘 몰랐는데 이게 저보다 더 옛날 분들이 쓰시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 정도 되셔야 아마 이런 말을 쓸 것 같은데 물건을 파는 것을 돈을 산다라고 표현해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이렇게 안 씁니다. 근데 옛날 그 할머니 할아버님들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거를 옛날에는 돈을 산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흐뭇하게 사본 일이 있었을까? 이게 뭐냐면 물건을 팔아서 물건을 좀 많이 팔아서 돈을 벌어본 일이 있었을까?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봉평장은 장사가 잘 안 되는 장인가 봐요. 그죠? 봉평장에서 한 번이나 흐뭇하게 물건을 팔아본 일이 있었을까? 내일 대화장에서나 한몫 벌어야겠네. 오늘 밤은 밤을 새서 걸어야 될걸. 달이 뜨렸다. 절렁절렁 소리를 내며 조선달이 그날 산 돈을 따지는 것을 보고 허생원은 말뚝에서 넓은 휘장을 걷고 버려놓았던 물건을 거두기 시작했다. 문명필과 주단바리가 두 고리짝에 꼭 찼다. 멍석 위에는 천조각이 어수선하게 남았다. 여기서는 이제 이 말, 오늘 밤은 밤을 새서 걸어야 될걸? 이게 이제 뭐냐면 요즘은 우리가 이제 상설시장이라고 해서 항상 그 장이 열려 있죠. 그런데 이제 아직도 시골에 가면 있긴 있다고 합니다. 3일에 한 번씩 장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항상 있는 게 아니라 3일에 한 번 또는 5일에 한 번씩 이제 장이 열리는 날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면 그날이 돼야 이제 장에 가서 뭘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장사꾼들은 어떻게 하냐면 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 지금 오늘은 봉평이라는 곳에서 장이 열리니까 거기서 와서 물건을 팔았죠. 근데 내일은 이제 대화장이 있는 거죠. 그러면 거기까지 걸어가는 거야. 대화까지. 꽤 먼 길인데 봉평에서 장이 끝나고 이제 대화까지 걸어가서 그 다음날 대화에서 장사를 하고 또 뭐 그 다음날 또 딴 데로 걸어가서 또 거기서 장사를 하고 뭐 이런 식인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이런 건 이제 그 돌림뱅이, 장돌뱅이라 그래요. 장돌뱅이 뒤에 아마 나올 텐데 장돌뱅이들인 거죠. 이 사람들이 허생원과 조선달이. 그래서 봉평장에서 오늘 장사를 하고 이제 대화장으로 가서 장사를 해야 되니까 오늘 밤은 아마 밤을 새서 걸어야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날을 보죠. 다른 축들도 벌써 거진 전들을 걷고 있었다. 약바르게 떠나는 패도 있었다. 어물장수도 땜장이도 엿장수도 생강장수도 꼴들이 보이지 않았다. 내일은 진부와 대화의 장이 선다. 축들은 그 어느 쪽으로든지 밤을 새며 60-70리 밤길을 타박거리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 그 단어가 나오죠? 장돌뱅이. 그러니까 장을 돌아다니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60-70리 밤길을 걸어가는 게 사실 쉽지가 않겠죠. 거기다가 이제 장수들이니까 팔 물건들도 가지고 뭐 이제 나귀 같은 거에 싣고 가겠지만 어쨌든 그게 쉬운 일만은 아닐 거예요. 그런 장돌뱅이들의 고단한 삶이 드러나 있는 부분입니다. 장판은 잔치 뒷마당같이 어수선하게 벌어지고 술집에서는 싸움이 터져 있었다. 주정꾼 욕지거리에 섞여 계집의 앙칼진 목소리가 찢어졌다. 장날 저녁은 정해놓고 계집의 고함 소리로 시작되는 것이다. 생원, 시침을 때도 다 아네. 충주집 말이야. 계집 목소리로 문득 생각난 듯이 조선달은 비죽이 웃는다. 화중지병이지. 화중지병. 뜻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림의 떡이에요. 그림의 떡. 화중지병이지. 그러니까 뭐 충주집이라는 그 여자가 있는데 그 주막집 여자 이따 나오겠지만 여자를 허생원이 이제 마음에 들어 하고 있는데 그림의 떡이라는 거죠. 연소패들을 적수로 하고야. 연소패는 이제 어린 애들, 어린 남자들을 적수로 하고야 대거리가 돼야 말이지 뭐 상대가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도 않을걸. 축들이 사족을 못 쓰는 것도 사실은 사실이나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왜 그 동이 말일세. 자, 동이라는 인물이 새로 나왔습니다. 깜쪽같이 충주집을 후린 눈치거든. 이 부분은 항상 이제 제가 가르칠 때 약간 민망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후린 눈치다. 잤단 얘기예요. 둘이 잠을 잤다. 뭐 이런 의미고요. 뭐 그 애숭이가 물건 가지고 낚았나 보지 착실한 녀석인 줄 알았더니 이 물건 가지고 낚았나 보지도 뭐 선물을 주었다 뭐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 남자들만 가지고 있는 그 물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둘이 이제 종합하면 둘이 잤단 얘기예요. 줄을 칠 필요는 없었는데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생원이 이제 충주집을 좋아하는데 동희가 먼저 이제 선수를 친 거죠. 그런 상황을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길만은 할 수 있나? 국리 말고 갑옷에나 그려. 내 한턱 씀새. 자, 그래서 이제 조선달이 충주집이 있는 주막으로 가자고 이야기를 하죠. 갑니다. 라로 가면 그다지 마음이 당기지 않는 것을 쫓아갔다. 허생원은 계집과는 연분이 멀었다. 자, 지금 이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꺽쇠가 되어 있는데요. 보이세요? 꺽쇠. 여기까지 꺽쇠. 지금 이 부분을 보시면 이게 뭐예요? 현재입니까? 과거입니까? 그렇죠. 과거의 사건이죠. 과거의 사건이고 과거의 사건은 아까 어떻게 서술한다 그랬어요? 요약적 서술한다 그랬죠? 요약적 서술. 그래서 허생원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허생원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런 것을 요약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허생원은 계집과는 연분이 멀었다. 얼금뱅이 상판을 쳐들고 대어설 숫기도 없었으나 계집편에서 정을 보낸 적도 없었고 쓸쓸하고 뒤틀린 반생이었다라는 허생원의 삶을 좀 슬프네요. 허생원의 삶을 직접적으로 제시해주고 요약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충주집을 생각만 해도 철없이 얼굴이 붉어지고 발밑이 떨리고 그 자리에 소스라쳐 버린다. 자, 이런 건 이제 나와 있지만 어머나, 이게 왜 여기가 줄이 쳐지지? 철없이 얼굴이 붉어지고 발밑이 떨리고 그 자리에 소스라쳐 버린다. 이제 허생원의 소심한 성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충주집문을 들어서 술자적에서 짜장 이게 단어 뜻 물어보는 문제가 요 단어가 정말 잘 나옵니다. 꼭 체크를 해주십시오. 정말로 이런 뜻이에요. 정말 동희를 만났을 때는 어찌된 서슬인지 발끈 화가 나버렸다. 허생원이 화가 난 거예요. 상위에 붉은 얼굴을 쳐들고 제법 계집과 농탕 치는 것을 보고서야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동희가 술 먹고 취해가지고 막 이제 기분 좋겠죠. 막 기분 좋아서 취해가지고 충주집이랑 신나가지고 막 이렇게 농짓거리 하고 있는 거죠. 그걸 보니까 허생원이 어때요? 질투가 나겠죠. 사실 이제 좀 마음이 안 좋겠죠.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녀석이 제법 난질꾼인데 꼴 사납다. 자, 이 부분은 지금 녀석이 제법 난질꾼인데 꼴 사납다.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녀석이 낮부터 술 처먹고 계집과 농탕이야. 장돌뱅이 망신만 시키고 돌아다니는 누나. 그 꼴에 우리들과 한몫 보자는 셈이지. 자, 이 부분 지금 줄을 쳐드릴게요. 자, 이 부분은 지금 허생원의 말이에요. 실제로 허생원이 동희에게 한 말인데 허생원의 말을 따옴표 없이 제시한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원래는 지금 앞에서도 그렇고 이 사람들의 대화는 따옴표를 통해서 대화가 제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은 허생원의 말을 따옴표 없이 제시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동희 앞에 막아서면서부터 책망이었다. 이거는 이제 서술입니다. 걱정도 팔자요 하는 듯이 빤히 쳐다보는 상기된 눈망울에 부딪힐 때, 그러니까 동희가 이제 째려본 거죠. 우리가 이제 속된 말로 야린다 그러죠. 눈을 깔지 않고 야려본 거예요. 그랬더니 결김에 따귀를 하나 갈겨주지 않고는 베길 수 없었다. 허생원이 화가 난 나머지 딸을 때린 게 아니라 따귀를 때린 거예요. 나 왜 이러냐 오늘. 따귀를 때린 겁니다. 동희도 화를 쓰고 팩하게 일어서긴 하였으나, 그러니까 맞았으니까 이제 동희도 확 뭔가 욱 하겠죠. 확 일어섰는데 허생원은 조금도 동색, 이제 흔들리는 법 없이 마음먹은 대로 다짓거렸다. 어디서 주워먹은 선머슴인지는 모르겠으나 내게도 아비어미는 있겠지. 어머나, 이거 지금 허생원이 하는 말이거든요. 패드립을, 그죠? 패드립을 날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허생원의 말이에요. 또 어디서 주워먹은 선머슴인지는 모르겠으나 내게도 아비어미는 있겠지. 그 사나운 꼴 보면 맘 좋겠다.
장사란 탐탁하게 해야 되지 계집이다 뭐야. 나가거라. 냉큼 골 치워. 라고 이제 허생원이 동희에게 화를 내고 있어요. 자, 이제 동희가 어떻게 반응을 할지가 좀 궁금하네요. 자, 그 다음 보시면. 그러나 한마디도 대거리하지 않고 하염없이 나가는 꼴을 보려니, 자, 이 부분을 보면 지금 동희가 어때요? 동희가 착하죠. 사실 이게 뭐 허생원이 뭐라고 나이 많다고 이렇게 막 때려도 되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그리고 사실 동희가 잘못한 게 뭐 있어? 그냥 여자랑 놀고 있는데 그 뭐 그렇게 큰 잘못이라고? 내가 허생원이 와가지고 따귀를 때리고 막 뭐라고 하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대들지 않고 그냥 나갔어요. 동희가. 자, 그 꼴을 보려니, 그러니까 또 이제 동희의 성격도 여기서 드러납니다. 착하죠. 근데 또 허생원도 그 꼴을 보고 있자니 도리어 측은히 여겨졌습니다. 이런 거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 게 허생원의 심리가 드러나요. 지금 여기 도리어 측은해졌다. 허생원의 심리, 동희를 측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아직도 서른스러운 사이인데 너무 과하지 않았을까 하고 마음이 섬찟해졌다. 그러니까 때리고 나서 후회가 되는 거예요. 괜히 때렸나? 이거 우리 사이가 이거 막 벌어지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걱정되는 거예요. 주제도 넘지. 자, 이거는 이제 누가 하는 말이냐면 그 충주집이 하는 말입니다. 충주집이 주제도 넘지 같은 술손님이면서도 아무리 젊다고 자식 낳게 되는 건 이제 나이가 좀 있단 얘기죠. 그러니까 동의도 클 만큼 컸단 얘기예요. 이제 곧 자식을 낳을 나이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아무리 젊어도 곧 자식 낳을 나이인데 그런 애를 붙들고 치고 닦아댈 것은 뭐야 원. 그걸 이제 때렸다 이거죠. 충주집은 이제 불만이 있습니다. 충주집은 입술을 쫑긋하고 술 붓는 솜씨도 거칠었으나 젊은 애들한테는 그것이 약이 된다나 하고 그 자리는 조선달이 얼버무려 넘겼다. 너 녀석한테 반했지? 애숭이를 빨면 죄 된다. 그러니까 이제 젊은 남자, 어린 남자를 유혹하면 죄가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충주집도 나이가 좀 있으신 것 같죠? 한참 법석을 친 후이다. 담도 생긴 데다 웬일인지 흠뻑 취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어 허생원은 주는 술잔이면 거의 다 들이켰다. 건아해짐에 따라 계집 생각보다도 동희의 뒷일이 한결같이 궁금해졌다. 자, 허생원의 심리. 애초에 이제 맞고 나갈 때도 측은히 여겨졌죠. 그리고 계속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꼴에 계집을 가로채선 어떡할 작정이었노 하고 어리석은 꼬락서니를 모질게 책망하는 마음도 한편에 있었다. 그러기 때문에 얼마나 지난 뒤인지 동희가 헐레벌떡거리며 황급히 부르러 왔을 때에는 마시던 잔을 그 자리에 던지고 정신없이 허덕이며 충주집을 뛰어나간 것이었다. 자, 동희가 지금 밑에 보면 나오지만 나귀의 상황을 알려주려고 허생원에게 뛰어왔어요. 진짜 착하지 않습니까? 이 동희의 성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동희의 착한 성격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사실 나 같으면 나를 때렸잖아요. 그 이유도 사실 뭐 같지도 않은 이유인데 그래가지고 때리고 뭐 뭐라고 하고 지가 뭔데 날 가르쳐. 근데 이제 막 갔더니 나귀가 막 난리를 치고 있어. 그러면 나 같으면 나귀 줄을 풀어버릴 것 같은데. 너무 나쁜 마음인가? 난 나귀 줄 풀어버리고 막 도망가라고 막 그래버릴 것 같은데 이 동희는 굉장히 착합니다. 그래서 그게 걱정이 된 거예요. 나귀가 어떻게 될까봐. 그래서 빨리 이제 허생원한테 이걸 알려주러 달려온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허생원이 어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미안하고, 그죠? 고맙고 그런 마음이 들겠죠? 자, 그 다음 발을 보시면 생원, 당나귀가 발을 끊고 야단이에요 라고 알려주러 왔습니다. 동희의 말이에요. 각다기들 장난이지 필연코. 자, 이건 허생원의 말입니다. 각다기들은 아까 했죠? 장난하는 애들. 짐승도 짐승이려니와 동희의 마음씨가 가슴을 울렸다. 나왔죠? 허생원이 동희한테 미안함, 고마움 이런 정서를, 감정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뒤를 따라 장판을 다름질하려니 개슴츠레한 눈이 뜨거워질 것 같다. 눈물이 날 것 같은 거죠. 불악스러운 녀석들이라 어쩌는 수가 있어야죠. 나귀를 몹시 구는 녀석들은 그냥 두지 않을걸? 여기서 몹시 군다는 건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를 괴롭히는 녀석들은 그냥 두지 않을걸? 이제 허생원이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반평생을 같이 지내온 짐승이었다. 과거죠. 그죠? 이 사람이 이제 반평생을 같이 지내온 짐승이었다니까 지금 과거를 포함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거는 요약적 서술을 통해서 제시한다 그랬죠. 예. 과거가 요약적 서술을 통해서 제시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같은 주막에서 잠자고 같은 달빛에 젖으면서 장에서 장으로 걸어다니는 동안에 20년의 세월이 사람과 짐승을 함께 늙게 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그 나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좀 전에 나귀를 몹살게 구는 것들은 가만히 두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만큼 나귀가 허생원에게 중요한 동반자다. 예, 이런 거를 이제 보여주려고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까스러진 목뒤털은 주인의 머리털과도 같이 바스러지고 개진개진 젖은 눈은 주인의 눈과 같이 눈곱을 흘렸다. 지금 이 부분은 어때요? 나귀의 외양이 볼품 없죠? 예, 볼품 없습니다. 여기도 계속되네요. 여기까지. 또 자, 이 부분이 지금 이제 나귀의 볼품 없는 외양입니다. 이게 이제 뒤에 가면 나오는데 허생원과 나귀의 공통점이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나귀를 허생원의 분신으로 봅니다. 그 첫 번째예요. 띄었어야죠. 허생원과 나귀의 공통점. 첫 번째, 볼품없는 외모입니다. 허생원도 어떻다 그랬어요? 얼금뱅이였죠. 그쵸? 얼굴에 곰보가 있고, 그래서 볼품없는 외모인데, 나귀도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허생원과 나귀의 공통점. 그 다음 보시면, 몽당비처럼 짧게 쓸리운 꼬리는 파리를 쫓으려고 기고 휘저어 보아야 벌써 다리까지는 닿지 않았다. 달아 없어진 굽을 몇 번이나 도려내고 새 철을 신겼는지 모른다. 굽은 벌써 더 자라나기는 틀렸고 달아버린 철 사이로는 피가 빼지시 흘렀다. 냄새만 맡고도 주인을 분간하였다. 호소하는 목소리로 야단스럽게 울며 반겨한다. 이 부분은 이제 또 현재가 되겠죠. 도착한 거야, 허생원이. 어린아이를 달래든 목덜미를 어루만져주니 나귀는 코를 벌름거리고 입을 투르거렸다. 콧물이 튀었다. 허생원은 짐승 때문에 속도 무던히 썩었다. 아이들의 장난이 심한 눈치여서 땀밴 몸뚱어리가 부들부들 떨리고 좀채 흥분이 식지 않는 모양이었다. 굴레가 벗어지고 안장도 떨어졌다. 요 몹쓸 자식들! 하고 허생원은 호령을 하였으나 패들은 벌써 주랭랑을 놓은 뒤요 몇 남지 않은 아이들이 호령에 놀라 비슬비슬 멀어졌다. 우리들 장난이 아니오. 암놈을 보고 저 혼자 발광이지. 코 흘리게 한 녀석이 멀리서 소리를 쳤다. 그 녀석 말투가 김첨지 당나귀가 가버리니까 왼통 흙을 차고 거품을 흘리면서 미친 소같이 날뛰는 걸 꼬리 우스워 우리는 보고만 있었다고. 배를 좀 보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김첨지 당나귀가 아마도 암당나귀인가 보죠. 예. 얘는 수은 놈인데 그래서 김첨지 당나귀가 옆에 있을 때 흥분을 한 거야. 네, 흥분을 한 거예요. 그런데 김첨지 당나귀가 이제 가버리니까 난리를 친 거죠. 난리를 친 거고 애들은 그냥 그거를 보고만 있었다. 우스워서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배를 좀 보지. 그 당나귀의 수 당나귀의 그 물건을 봐라. 뭐 이런 얘기겠죠. 흥분해 있는 거. 그래서 자기들은 잘못이 없다. 뭐 이런 얘기죠. 아이는 앵도라진투로 소리를 치며 깔깔 웃었다. 허생원은 모르는 결에 낯이 뜨거워졌다. 자, 이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허생원은 모르는 결에 낯이 뜨거워졌다. 그리고 그 아랫줄을 보면 늙은 주제에 암샘을 내는 셈이야 저놈의 짐승이. 요 2가지가 좀 연결이 돼요. 사실 허생원이 여기서 부끄러움을 느낀 것은 2가지 이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귀가 이제 흥분한 것이 부끄러운 거죠. 예, 그냥 이제 민망한 거예요. 이 사람이 부끄러울 건 없죠. 예, 나귀가 흥분한 것이 민망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더 중요한데 나귀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운 거예요. 뭐가 자기의 모습과 비슷하냐면 충주집 있잖아요. 충주집에게 어떤 자기가 연정을 품은 거, 그 연정 때문에 동의에 따귀까지 때렸죠. 그것이
김첨지의 당나귀에게 이제 어떤 흥분을 한 이런 나귀의 모습과 유사하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귀가 그런 민망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마치 자기 자신이 그런 민망한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요게 두 번째 공통점입니다. 두 번째 공통점, 그건 밑에다 써드릴게요. 늙은 주제에 암샘을 내는 셈이야 저놈의 짐승이. 이게 허생원과 나귀의 공통점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암샘이죠. 암샘. 아이의 웃음소리에 허생원은 주춤하며 기어코 견딜 수 없어 채찍을 들더니 아이를 쫓았다. 쫓으려거든 쫓아보지 왼손잡이가 사람을 때려? 줄다름에 달아나는 각다귀에는 당하는 재주가 없었다. 왼손잡이는 아이 하나도 후릴 수 없다. 그만 채찍을 던졌다. 술기도 돌아 유난스럽게 화끈거렸다. 그만 떠나세. 녀석들과 어울리다가는 한이 없어. 장판의 각다귀들이란 어른보다도 더 무서운 것들인걸. 조선달과 동이는 각각 제 나귀의 안장을 얹고 짐을 싣기 시작하였다. 해가 꽤 많이 기울어진 모양이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드팀전 장도리를 시작한 지 20년이나 되어도 허생원은 봉평장을 빼놓은 적은 드물었다. 허생원이 왜 봉평장을 빼놓은 적이 드물었냐? 이건 이제 뒤에 가면 이유가 나옵니다. 허생원이 봉평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봉평장을 빼놓은 적은 드문 거예요. 충주, 제천 등의 이웃군에도 가고 멀리 영남지방도 헤매기는 하였으나 강릉쯤에 물건하러 가는 외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군내를 돌아다녔다. 닷새만큼씩의 장날에는 달보다도 확실하게 면에서 면으로 건너갔다. 고향이 청주라고 자랑삼아 말하였으나 고향에 돌보러 간 일도 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고향도 안 가. 고향도 안 가고 봉평 군내에 있는 장만 미친 듯이 돌아다니는 겁니다. 장에서 장으로 가는 길에 아름다운 강산이 그대로 그에게는 그리운 고향이었다. 요게 또 중요한 게 허생원의 태도가 드러납니다. 네, 허생원의 태도. 그러니까 허생원은 뭐 고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청주가 고향이긴 한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장돌뱅이의 삶 자체를 긍정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허생원에게는 강산을 따라 걷는 길이 곧 그의 고향이었다. 그죠? 그래서 장돌뱅이의 생활 자체가 이 사람에게는 굉장히 고향 같고 힘이 되고 뭐 이런 것이었던 겁니다. 반날 동안이나 뚜벅뚜벅 걷고 장터 있는 마을에 거지만 가까웠을 때 지친 나귀가 한바탕 우렁차게 울면, 더구나 그것이 저녁녘이어서 등불들이 어둠 속에 깜빡거릴 무렵이면 늘 당하는 것이건만 허생원은 변치 않고 언제든 가슴이 뛰놀았다. 자, 이것도 지금 요약적 서술이죠. 예, 과거 사건 허생원의 삶을 요약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타로 갑니다. 젊은 시절에는 알뜰하게 벌어 돈풀이나 모아본 적도 있긴 있었으나 읍내에 백중이 열린 해 호탕스럽게 놀고 투전을 하고 하여 사흘 동안에 다 털어버렸다. 그러니까 얘들아, 도박하면 안 돼요. 이게 투전이 도박인데 도박하면 안 됩니다. 나귀까지 팔게 된 판이었으나 애끓는 정문에 그것만은 이를 물고 단념하였다. 결국 도로아미타불로 장도리를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짐승을 데리고 읍내를 도망해 나왔을 때는 너를 팔지 않기 다행이었다고 길가에서 울며 짐승의 등을 어루만졌던 것이었다. 빚을 지기 시작하니 재산을 모을 염은 생각은 요거 단어 뜻 알아두십시오. 생각. 염은 당초에 틀리고 글러먹었고 간신히 입에 풀칠을 하러 장에서 장으로 돌아다니게 되었다. 입에 풀칠을 하다. 이게 뭐예요? 관용적인 표현이죠. 관용어입니다. 관용어. 많이 쓰이는 말이죠. 두 단어가 만나서 새로운 의미가 되는 그런 말인데 입에 풀칠을 하다, 먹고 산다 이런 얘기예요. 장에서 장으로 돌아다니게 되었다. 호탕스럽게 놀았다고는 해도 계집 하나 후려보지는 못하였다. 계집이란 쌀쌀하고 매정한 것이었다. 평생 인연이 없는 것이라고 신세가 서글퍼졌다. 일신에 가까운 것이라고는 언제나 변함없는 한 필의 당나귀였다. 뭐 그래서 더 당나귀가 허생원에게는 애틋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8호 갑니다. 그렇다고는 하여도 꼭 한 번에 첫일을 잊을 수는 없었다. 자, 이거는 허생원이 처음으로 이제 여자와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 단 한 번에 첫일, 그것을 잊을 수는 없었다. 뒤에도 처음에도 없는 단 한 번의 괴이한 인연.
봉평에 다니기 시작한 젊은 시절의 일이었으나 그것을 생각할 적만은 그도 산 보람을 느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허생원이 뭐라 그랬어요? 봉평장을 항상 이제 돌아다니잖아요. 빼놓지 않고 봉평장을 돌아다녔는데 그 이유가 바로 봉평에 다니기 시작한 젊은 시절에 이 봉평에서 첫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여자와 관련이 있어요. 그 다음 보시면 달밤이었으나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지금 생각해도 도무지 알 수가 없어. 자, 일단 달밤에 체크를 해보죠. 이 달밤은 두 가지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회상의 매개체예요. 네, 회상의 매개체. 그러니까 이제 달밤이 되면 허생원이 이제 그날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맨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달밤만 되면 그 얘기를 한 1000번은 했을 거야. 조선들한테. 근데 또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회상의 매개체. 두 번째는 서정적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조성이라고 할까요? 네. 서정적 분위기를 조성해준다. 달밤이었으나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알 수가 없다. 허생원은 오늘 밤도 또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려는 것이다. 조선달은 친구가 된 이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다. 그렇다고 실증을 낼 수도 없었으나 허생원은 시침을 떼고 되풀이할 대로 되풀이하고야 말았다. 그러니까 실증을 내도 허생원은 또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달밤에는 그런 이야기가 격에 맞거든. 예. 밑에 나오네요. 시간적 배경이기도 합니다. 뭐 밤이니까 낭만적이고 서정적 분위기를 조성하며 과거 회상의 매개체다. 나와 있네. 달밤에는 그런 이야기가 격에 맞는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또 시작합니다. 조선달편을 바라는 보았으나 미안해서가 아니라 달빛에 감동하여서였다. 이지러는 졌으나 약간 이렇게 뭐라 그러지? 완전히 보름달은 아니란 얘기예요. 이지러는 졌으나 보름을 갖진한 달은 조금 이제 기울어진 거죠. 부드러운 빛을 흐붓이 흘리고 있다. 대화까지는 70리의 밤길, 고개를 둘이나 넘고 개울을 하나 건너고 벌판과 산길을 걸어야 된다. 길은 지금 긴 산허리에 걸려있다. 밤중을 지난 무렵인지 죽은 듯이 고요한 속에서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 자, 뭐뭐 같은이니까 뭐예요? 지규죠? 예, 비유가 쓰였습니다. 그 다음에 달이 숨소리를 낸다. 달을 화류적인 표현으로, 화류법이에요, 화류법. 근데 이제 이게 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화류법이다, 뭐 이렇게 말하진 않고, 화류적 표현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생동감 있고 역동적인 느낌을 준다는 거죠. 화류적인 표현을 통해서. 달의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들리며 콩포기와 옥수수 잎새가 한층 달에 푸르게 젖었다. 푸르게 젖었다는 시각적 이미지가 사용되고 있네요. 그렇죠? 네, 시각적 이미지. 보통 이런 건 어디 쓰여요? 시각적 이미지 같은 거는. 그죠? 시에 많이 쓰이는 거죠. 근데 이 소설에서 이런 이미지들을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낭만적이고 서정적인 느낌을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시면 산허리는 온통 메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흐붓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역시 여기서도 시각적 이미지가 사용되고 있죠. 소금을 뿌린 듯 흐붓한 달빛. 붉은 대궁이 향기같이 애잔하고 나귀들의 걸음도 시원하다. 여기서 이제 붉은 대궁, 이것도 시각적 이미지죠. 길이 좁은 까닭에 세 사람은 나귀를 타고 외줄로 늘어섰다. 요거 들어가기 전에 자, 여기까지 이제 서정적 묘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요거 중요해요. 서정적 묘사. 밑줄을 치고 싶다. 서정적 묘사. 됐다. 요거, 아이고. 잘 보이시나? 네. 서정적인 묘사. 요거 중요하기 때문에 밑줄까지 친 거예요. 알아두시고요. 특히 묘사가 쓰였다는 거. 이거 중요해요. 묘사. 묘사가 뭡니까? 장면이라든가 생김새를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자세하게 쓰는 거예요. 이걸 묘사라고 하는데 지금 이 부분에 묘사가 쓰였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아이고.
길이 좁은 까닭에 세 사람은 나귀를 타고 외줄로 늘어섰다. 자, 이 부분이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쳤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개연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개연성 부여. 여러분, 개연성이 뭐냐면 소설에서 뒤에 이야기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게끔 어떤 근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가는 데에는 원인이 있는 거죠. 그 원인을 제공하는 걸 우리가 이제 개연성 부여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개연성을 부여하는데 어떤 것의 원인이 되는 거냐면 바로 뒤에 나오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세 사람이 외줄로 늘어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앞에 허생원이 섰고 그 다음에 조선달이 섰고 그 다음에 동의가 서게 돼요. 이제 뒤에 가면 나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허생원이 제일 앞에 서서 하는 이야기가 동의에게 안 들리게끔 이렇게 지금 배치를 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허생원의 이야기를 동의가 듣지 못하게 됩니다. 듣지 못함. 네, 이렇게. 그래서 동의는 허생원의 이야기를 모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허생원의 이야기를 동의는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의가 이 사정을 모르도록 설정해 놓은 겁니다. 그 설정을 위해 좁은 길을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개연성 부여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방울소리가 시원스럽게 딸랑딸랑 메밀밭계로 흘러간다. 자, 여기입니다. 여기에요. 앞장선 허생원의 이야기 소리는 꽁무니에 선 동의에게는 확적히는 안 들렸으나 정확하게는 안 들렸다는 얘기겠죠? 그는 그대로 개운한 제멋에 적적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동의는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걸 위해 좁은 길에 일렬로 서게끔 한 겁니다. 개연성 부여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 봅시다. 자, 이제 허생원의 이야기가 나와요. 장이선 꼭 이런 날 밤이었네. 객주집 토방이란 무더워서 잠이 들어야지. 밤중은 돼서 혼자 일어나 개울가에 목욕을 하러 나갔지. 봉평은 지금이나 그제나 마찬가지지. 그제는 그때 보이는 곳마다 메밀밭이어서 개울가가 어디 없이 하얀 꽃이야. 돌밭에 벗어도 좋을 것을 달이 너무 밝은 까닭에 옷을 벗으러 물방앗간으로 들어가지 않았나? 이상한 일도 많지. 거기서 난데없는 성서방네 처녀와 마주쳤단 말이네. 자, 이 성서방네 처녀 바로 허생원이 오매불망 잊지 못하는 그 첫 번째 경험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 경험을 했던 그 여자입니다. 성서방네 처녀와 마주쳤단 말이야. 봉평서야 제일 가는 일색이었지. 자, 허생원이 이야기를 하니까 팔자에 있었나 보지. 저는 진짜 이 메밀꽃 필 무렵을 진짜 많이 하는데 매년 많이 해요. 이게 내신에 진짜 많이 나오는 작품이라. 근데 이 부분을 보면 정말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조선달이 이 얘기를 진짜 1000번은 들었을 거예요. 달밤에 장 이동할 때마다 허생원이 이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그 또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맞장구를 쳐줍니다. 적극적인 듣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착합니까? 여러분, 이런 친구를 사귀어야 돼요. 진짜 좋은 친구야. 팔자에 있었나 보지. 이렇게 말대꾸도 해주고 아무렴 하고 응답하며 말머리를 아끼는 듯이 한참이나 담배를 빨분. 구수한 자줏빛 연기가 밤 기운 속에 흘러서 녹았다. 자, 자줏빛 연기, 이것도 이제 감각적 표현이죠. 시각적 이미지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날 기다린 것은 아니었으나 그렇다고 달리 기다리는 논팽이가 있는 것도 아니었네. 처녀는 울고 있단 말이야. 짐작은 하고 있었으나 성서방네는 한창 어려워서 들고 날 판인 때였지. 이게 이제 들고 날 판이 도망간다는 얘기예요. 야반도주, 빚지고 밤에 도망가는 거죠. 한 집안 일이니 딸에겐 늘 걱정이 없을 리 있겠나. 좋은 데만 있으면 시집도 보내련만 시집은 죽어도 싫다지. 그러나 처녀란 울 때같이 정을 끄는 때가 있을까. 처음에는 놀라기도 한 눈치였으나 걱정이 있을 때는 누그러지기도 쉬운 듯해서 이럭저럭 이야기가 되었네. 저는 이 부분이 참 이해가 안 됩니다. 난 이 여자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집이 망해서 마음이 그런데 물레방앗간에서 혼자 울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남자가 들어오는데 잘생긴 남자도 아니야. 곰보에 볼품없는 외모에 그런 남자가 들어와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거기서 몸을 허락했단 말이죠.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뭐 아무튼 소설이니까 그렇다 치고 이럭저럭 이야기가 되었네. 생각하면 무섭고도 기막힌 밤이었어. 이게 끝이에요. 그 첫 경험의 이야기는 굉장히 그냥 이렇게 굉장히 어물쩍 넘어갑니다. 그냥 이럭저럭 이야기가 되었네가 끝입니다. 예. 이 얘기를 왜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럭저럭 이야기가 되었네. 어쨌든 허생원이 그 자신의 첫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그걸 이제 좀 그리워하고 떠올리고 있는 거죠. 그다음 봅시다. 제천인지로 주랭랑을 놓은 건 그 다음 날이었나? 그러니까 이 조선달이에요, 이거. 에? 조선달이 다 알아요. 이미 얘기를 진짜 거의 1000번 가까이 들었거든. 근데 그럼에도 또 이제 이렇게 또 해주는 거야. 응? 응대를 해주는 거죠. 자, 착합니다. 다음 장도막에는 벌써 온 집안이 사라진 뒤였네. 장파는 소문에 발끈 뒤집혀 고작해야 술집에 팔려가기가 상수라고 십상이라고 처녀의 뒷공론이 자자들하단 말이야. 제천장판을 몇 번이나 뒤졌겠나. 그러니까 허생원은 이 여자를 찾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천으로 주랭랑을 놓았다라는 걸 알고 제천장을 다 돌아다닌 거죠. 허나 처녀의 꼴은 꽁궈 먹은 자리야. 자, 이건 이제 꽁궈 먹은 자리 속담입니다. 꽁궈 먹은 자리. 흔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흔적을 찾을 수가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첫날 밤이 마지막 밤이었지. 그때부터 봉평이 마음에 든 것이 반평생을 두고 다니게 되었네. 평생인들 잊을 수 있겠나? 수 좋았지. 그렇게 신통한 일이란 쉽지 않어. 항용 못난 것 얻어 새끼 낳고 걱정 늘고 생각만 해도 진절이 나지. 그러나 늙음악바지까지 장돌뱅이로 지내기도 힘드는 노릇 아닌가? 난 가을까지만 하고 이 생에 와도 하직하려네. 대화쯤에 조그만 전방이나 하나 버리고 식구들을 부르겠어. 사시장철 뚜벅뚜벅 걷기란 여간이래야지. 자, 이건 조선달의 말인데 여러분 이 못난 것이 누굴까요? 이거 맞추는 친구가 많이 없던데 항용 못난 것 얻어 새끼 낳고 걱정 늘고 이 못난 것이 누구냐? 부인이에요. 놀랍게도 부인입니다. 부인을 얻어서 그러니까 못난 것 얻어서 이게 이제 뭐 옛날에 참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했죠. 못난 것 얻어 부인 얻어서 새끼를 낳고 걱정 늘고 생각만 해도 진저리가 난다. 그러니까 이게 진저리가 난다고 표현을 했는데 그러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돌뱅이로 지내는 것도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가을까지만 하고 장돌뱅이를 그만두겠다. 대화쯤에 전방은 이제 가게예요. 가게를 하나 차리고 식구들을 불러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조선달은 하고 있습니다. 옛 처녀나 만나면 같이나 살까? 난 거꾸러질 때까지 이 길 걷고 저 달 볼 테야. 이거는 허생원의 이야기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허생원은 장돌뱅이를 자신의 고향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장돌뱅이를 운명으로 수용하는 허생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산길을 벗어나니 큰 길로 튀어졌다. 자, 이것도 중요해요. 큰 길로 튀어졌다. 이것도 개연성 부여입니다. 네? 이것도 개연성 부여예요. 아까 그 좁은 길은 이 세 사람 중에 동의가 이제 허생원의 이야기를 못 듣게 하려고 한 거죠. 그런데 큰 길은 이제 뭐냐면 세 사람이 서로 다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끔 하는 장치예요. 그래서 역시 이것도 개연성을 부여하는 장치입니다. 꽁무니의 동의도 앞으로 나서 나귀들은 가로 늘어섰다. 자, 가로 늘어섰죠? 아까는 이제 한 줄로 늘어섰는데 이번에는 가로로 한 줄로 늘어선 거예요. 총각도 젊겠다. 지금이 한창 시절이렸다. 충주집에서는 그만 실수를 해서 그 꼴이 되었으나 서럽게 생각하지 말게. 뭐 이게 나름대로의 사과입니다. 네, 허생원 나름대로의 사과예요. 그만 실수를 해서 그래서 내가 실수를 했다. 미안하다. 이런 얘기죠. 천만에요. 되려 부끄러워요. 계집이란 지금 웬 제격인가요? 자나깨나 어머니 생각뿐인데요. 허생원의 이야기로 실심의 끝이라 동의의 어조는 한풀 수그러진 것이었다. 이 허생원의 이야기는 방금한 허생원의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방금한 이야기는 동의는 못 들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허생원의 이야기는 아까
그 충주집에서 허생원이 뭐라 그래서 동희한테 너도 애비애미는 있겠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게 이제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동희는 허생원이 참 나쁜 사람이죠. 실심의 한 끝이라 동희의 어조는 한풀 수그러진 것이었다. 아비엄이란 말에 가슴이 터지는 것도 같았으나 제겐 아버지가 없어요. 피부치라고는 어머니 하나뿐인걸요. 돌아가셨나? 당초부터 없어요. 그런 법이 세상에. 생원과 선달이 야단스럽게 껄껄들 웃으니 동희는 정색하고 우길 수밖에 없었다. 부끄러워 말하지 않으려 했으나 정말이에요. 제천촌에서 달도 차지 않은 아이를 낳고 어머니는 집을 쫓겨나죠. 자, 이 부분 중요한 게 아까 성서방네가 어디로 도망갔다 그랬어요? 제천으로 도망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동희도 제천에서 태어났네요. 그죠? 게다가 이게 이제 달도 차지 않은 아이를 낳고 쫓겨났다는 게 왜 쫓겨났냐면 아버지가 없어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라. 그러니까 결혼을 안 했어. 결혼을 안 한 처녀인데 처녀가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쫓겨난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건 좀 느낌 있잖아요. 그죠? 제천에서 달도 차지 않은 아이를 낳고 쫓겨났다고 처녀가? 그러니까 이제 허생원은 또 뭐 조선달도 어느 정도 느낌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 좁은 길을 설정한 이유가 동희가 허생원의 이야기를 못 듣게 하려고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게 지금 이 이야기를 같이 딱 알면 이거 혹시 이런 느낌이 있잖아. 에? 그죠? 여러분도 그런 생각 드시죠? 근데 동희는 그걸 알게 하고 싶지 않았던 거야. 이 모든 것은 허생원만 알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이제 작가의 어떤 설정이에요. 예. 그래서 허생원의 얘기를 얘는 모르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허생원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아직은 이제 모릅니다. 근데 뒤에 가면 점점 이게 이제 확신이 돼가는 거죠. 자, 계속 볼게요. 우스운 이야기나 그러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버지도 얼굴도 본 적 없고 있는 고장도 모르고 지내와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았다는 얘기죠. 그 다음 봅시다. 러로 가면 고개가 앞에 놓인 까닭에 세 사람은 나귀를 내렸다. 둔덕은 험하고 입을 벌리기도 대근하여 힘들어. 대근하다. 이것도 단어 뜻 물어보는 문제 잘 나오더라고요. 알아두세요. 이야기는 한동안 끊겼다. 나귀는 건듯하면 미끄러졌다. 허생원은 숨이 차 몇 번이고 다리를 쉬지 않으면 안 되었다. 고개를 넘을 때마다 나이가 알렸다. 그러니까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거야. 응? 니네도 금방이에요. 몸이 예전. 땀이 등을 한바탕 쪽 씻어 내렸다. 고개 너머는 바로 개울이었다. 자, 이 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개울도 개연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개연성 부여. 좀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죄송해요. 김첨지가 왜 나와 여기서? 조선달은 나귀와 함께 먼저 건너갑니다. 그런데 허생원이 이제 잘 못 건너요. 그래서 그걸 동희가 도와줍니다. 그러면서 동희와 허생원만 뒤에서 둘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이런 설정이에요. 이번에는 조선달은 모르게 그러니까 모든 이야기를 다 알고 있는 건 허생원밖에 없는 거야. 아까는 동희가 몰랐고 이번엔 조선달이 모르고. 이해되시죠? 그런 개연성을 부여하는 겁니다. 개울이었어요. 장마에 흘러버린 널다리가 아직도 걸리지 않은 채로 있는 까닭에 벗고 건너야 되었다. 고이를 벗어 띠로 등에 얽어매고 반벌거숭이의 우스꽝스러운 꼴로 물속에 뛰어들었다. 금방 땀을 흘린 뒤였으나 반물은 뼈를 찔렀다. 차가웠단 얘기죠. 그래 대체 기르긴 누가 기르고 어머니는 하는 수 없이 의부를 얻어가서 술장수를 시작했죠. 술이 고줄에서 의부라고 전망난이에요. 양아치란 얘기죠. 철들어서부터 맞기 시작한 것이 하룬둘 편할 날이 있었을까. 어머니는 말리다가 채이고 맞고 칼부림을 당하고 하니 집골이 뭐겠소. 18살 때 집을 뛰어나와서부터 이 짓이죠. 그러니까 동희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온 사람은 아니었네요. 물론 그 당시에 편안하게 살아온 사람이 장돌뱅이 하겠습니까? 어쨌든 그 동희의 사정들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보시면 총각 낫세론이 나이치곤 섬이 철이에요. 철. 아이고.
철이 묻어나다고 생각했더니 듣고 보니 딱한 신세로군. 물은 깊어 허리까지 찼다. 속물살도 어지간히 센 데다가 발에 채이는 돌멩이도 미끄러워 금시에 훌칠 듯 하였다. 뭐 쓸려갈 것 같다 이거죠. 나귀와 조선달은 재빨리 건넜으나 동이는 허생원을 붙드느라 두 사람은 훨씬 떨어졌다. 나왔죠?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개연성을 부여하는 겁니다. 아까 이 개울이 개연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이와 허생원만 이야기를 하게 되었네요. 그 다음 보시면 모친의 친정은 원래부터 제천이었던가? 웬걸요? 시원스리 말은 안 해주나 봉평이라는 것만은 들었죠. 이건 뭐 빼박 아닙니까? 예? 사실 이게 봉평에서 제천으로 갔는데 처녀가 애를 낳았다. 이게 흔한 일은 아니었거든. 그러니까 이건 거의 이제 빼박인 거죠. 그래서 동이가 허생원의 아들일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봉평? 그래, 그 아비 성은 무엇이고? 알 수 있나요? 도무지 듣지를 못했으니까. 그렇겠지. 하고 중얼거리며 흐려지는 눈을 까물까물 하다가 허생원은 경망하게도 발을 빗디뎠다. 이거 뭐예요? 허생원 지금 왜 이래요? 놀랐죠. 깜짝 놀랐습니다. 허생원이 놀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생각 때문에 놀란 거예요? 동이가 자신의 아들일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한 거죠. 앞으로 고꾸라지기가 바쁘게 몸째 풍덩 빠져버렸다. 허우적거릴수록 몸을 걷잡을 수 없어 동이가 소리를 치며 가까이 왔을 때는 벌써 퍽이나 흘렀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강을 건넌다는 게 여러분 꽤 위험해요. 예. 강이 물살이 빠르면 그 물살의 힘을 이겨내질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한번 넘어지게 되면 지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훅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돌에 부딪혀서 머리 터지고 막 그렇게 이제 죽는 거죠. 동이가 소리를 치며 왔을 때 이미 한참 흘러갔어요. 옷째 쫄딱 젖으니 물에 젖은 개보다도 참혹한 꼴이었다. 동이는 물속에서 어른을 헷깝게, 이거 단어 잘 나옵니다. 요거 헷깝게, 가볍게라는 뜻이에요. 헷깝게 업을 수 있었다. 젖었다고는 하여도 여인 몸이라 장정 등에는 오히려 가벼웠다. 이렇게까지 해서 안 됐네. 내 오늘은 정신이 빠진 모양이야. 염려하실 것 없어요. 그래, 모치는 아비를 찾지는 않는 눈치지? 자, 이게 떠보는 겁니다, 이제. 그 성서방네 처녀가 아비를 찾고 있는지. 늘 한번 만나고 싶다고는 하는데요. 지금 어디 계신가? 의부와도 갈라져서 제천에 있죠. 가을에는 봉평에 모셔오려고 생각 중인데요. 이를 물고 벌면 이럭저럭 살아갈 수 있겠죠. 게다가 의부와도 갈라졌어요. 좋다, 그죠? 네. 의부와도 갈라져서 이제 혼자 제천에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 아무렴 기특한 생각이야. 가을이랬다. 동이의 탐탁한 등어리가 뼈에 사무쳐 따뜻하다. 물을 다 건넜을 때는 도리어 서글픈 생각에 좀 더 업혔으면도 하였다. 이건 뭐냐면 동이에게서 혈육의 정을 느끼는 겁니다. 네. 혈육의 정. 자기 아들일지도 모른다. 지금 거의 뭐 이제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동이한테서 그 따뜻함을 느끼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사람 없고 건너니까 몸이 따뜻하기도 하겠죠. 그렇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이것이 이제 혈육의 정이라고 허생원은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 봅시다. 진종일 실수만 하니 웬일이오 생원? 조선달은 바라보며 귀엽고 웃음이 터졌다. 나귀야, 나귀 생각하다 실족을 했어. 말 안 했던가? 적골에 제법 새끼를 얻었단 말이지. 자, 요거 중요합니다. 적골에 제법 새끼를 얻었단 말이지. 읍내 강릉집 피마에게 말일세. 세 번째 공통점이에요. 나귀와 허생원의 공통점 세 번째. 뭐예요? 자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볼품없는 외모. 두 번째가 뭐예요? 암샘. 그 여자에게 이제 어떤 그 좋아하는 마음을 품은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새끼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귀도 강릉집 피마에게 새끼를 얻은 적이 있는데 알고 보니 허생원도 아이가 있더라. 그걸 이제
여기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귀와 허생원의 공통점 3가지. 귀를 쫑긋 세우고 달랑달랑 뛰는 것이 나귀 새끼같이 귀여운 것이 있을까? 그것 보러 나는 일부러 읍내를 도는 때가 있다네. 사람을 물에 빠치울 땐 따는 대단한 나귀 새끼군. 그러니까 나귀 새끼를 생각하다가 물에 빠졌으니까 뭐 대단하네 뭐 이런 얘기죠. 허생원은 젖은 옷을 웬만큼 짜서 입었다. 이가 덜덜 갈리고 가슴이 떨리며 몹시도 추웠으나 마음은 알 수 없이 둥실둥실 가벼웠다. 왜 둥실둥실 가벼웠겠어요? 뻔하지. 자기에게 자식이 있다. 그것도 아들이 있다. 라는 걸 이제 알게 됐으니까. 주막까지 부지런히를 가서나 뜰에 불을 피우고 후투시 쉬어. 후투시 이것도 잘 나와요. 단어 물어보는 거. 나귀에겐 더운 물을 끓여주고 내일 대화장 보고는 제천이다. 생원도 제천으로? 이건 이제 조선달이 놀라죠? 예. 오래간만에 가보고 싶어. 동행하려나 동의? 나귀가 걷기 시작했을 때 동의의 채찍은 왼손에 있었다. 오랫동안 아둑신이같이 눈이 어둡던 허생원도 요번만은 동의의 왼손잡이가 눈에 띄지 않을 수 없었다. 아까 허생원도 왼손잡이였죠. 그죠? 동의도 왼손잡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동의가 허생원의 아들일 가능성을 암시하는 부분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이게 이제 욕을 많이 먹었어요. 왜 욕을 먹었냐면 왼손잡이는 유전이 안 돼요. 저희 아버지는 왼손잡이에요. 저는 오른손잡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저도 왼손이 좀 더 발달해 있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힘도 왼손이 좀 더 세고 다른 사람들보다 왼손으로 하는 게 좀 더 편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게 어느 정도는 그런 게 있다고도 생각이 들긴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꼭 이게 유전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과학적 근거는 좀 부족하다. 예. 근데 뭐 암시잖아. 이게 증거면 뭐 과학적으로 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증거면은 이게 문제가 되겠지만 암시니까 부를 수 있지. 그죠? 예, 암시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암시들의 요 암시까지 더해지면서 동의가 허생원의 아들이다라는 것이 이제 거의 확실해지는 거죠. 그래서 동의 왼손잡이 암시입니다. 걸음도 해깝고 방울 소리가 밤 벌판에 한층 청청하게 울렸다. 달이 어지간히 기울어졌다. 자, 마지막에 이 결말은 열린 결말이에요. 예, 그래서 뭐 허생원이 나중에 그 여자를 만났다는 둥, 알고 보니 동의가 아들이 아니었다는 둥, 뭐 이런 이야기들은 전혀 나와 있지 않고 그 뒤의 이야기는 상상에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달이 어지간히 기울어졌다. 아까는 달이 산허리에 걸려 있었는데 달이 어지간히 기울어졌으니까 이제 달이 지는 겁니다. 달이 지면 뭐가 와요? 아침이 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 해가 뜨겠죠. 그래서 이거는 여운을 주는 결말로 독자의 판단과 상상을 유도하고 있는 부분이다. 됐습니까? 네, 이렇게 마무리까지 했네요. 자, 그 핵심 정리되어 있는 부분들 중에서 중요한 부분들만 몇 개 체크를 좀 해볼게요. 일단 뭐 이건 아까도 얘기 나왔었습니다만 허생원이 봉평장을 빼놓지 않고 들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네, 젊은 시절에 봉평에서 맺었던 그 인연을 잊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그 밑에 허생원이 나귀에게 각별한 정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실 말씀드렸죠. 허생원과 나귀의 공통점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볼품 없는 외모, 두 번째 그 암샘 내는 거, 세 번째 자식이 있는 거, 그죠? 그래서 나귀는 허생원의 분신이자 동반자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대상이에요. 그래서 나귀에게 각별한 정을 느끼고 있는 거죠. 이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 쪽을 보시면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달밤의 역할, 그죠? 달밤의 역할이 그게 3가지가 나와 있죠. 서정적 묘사, 그 다음에 낭만적 환상적 분위기, 그 다음에 과거와 현재가 연결된다. 뭐 회상의 매개체죠. 그 다음에 향토적 분위기, 뭐 그렇습니다. 달밤의 역할을 좀 알아두셔야 되겠죠.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요거 하나 빼먹었는데 뭐 잘 나오진 않아요. 가끔 나오는데 본문 보시면 지금 여기
방울 소리가 시원스럽게 딸랑딸랑 메밀밭계로 흘러간다. 지금 이 부분은요, 공감각적 이미지가 쓰인 거예요. 공감각적 이미지. 감각의 전이라고도 하죠. 근데 이게 원래는 시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뭐 소설에서는 잘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쓰였기 때문에. 왜 공감각이에요? 방울 소리는 딸랑딸랑 나는 거, 이건 이제 청각입니다. 그러니까 방울 소리는 원래 청각을 통해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건데, 이거를 흘러간다 그랬으니까 마치 시각인 것처럼 표현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청각의 시각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가끔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잘 나오는 편은 아니지만 알아는 두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어요. 구성과 서술 방식인데, 구성과 서술 방식. 근데 과거의 사건과 현재의 사건이 교차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회상과 현재 장면이 결합되어 있다. 과거의 사건과 현재의 사건이 교차되고 있다.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과거의 시간은 주로 요약적 제시되고요. 현재의 시간은 장면적으로 제시된다. 장면적으로 제시한다는 게 대화를 통해서 현재형으로 제시한다, 이 얘기예요. 요거는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허생원의 심리 변화, 요게 중요해요. 허생원의 심리 변화, 뭐 이거는 읽어보면 다 알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정리를 좀 해서 알아두실 필요는 있어요. 처음에는 사실 이게 빠졌는데 딱하게 여김 전에 뭐도 있어요. 질투가 있죠. 사실 동의를 좀 질투하죠. 그 충주지 때문에 질투를 하다가 때렸는데 아무 대거리도 안 하고 그냥 나가버리니까 좀 딱하게 여겼다가, 아, 여기서 딱하게 여기는 거는 저거 딱하게 여기는 거 얘기하는구나. 앞에 거는 빼먹었네요, 지금 이 부분에. 그 부분도 있는 거죠. 좀 측은한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뭐 있었어요? 동희한테 고맙고 미안했죠. 그죠? 낙이 그거 알려줘서 고맙고 미안했고, 그 다음에 이제 딱하게 여긴 건 뭐냐면, 아버지를 모르잖아요. 그죠? 아버지를 모르고 여태껏 살아왔잖아. 그게 이제 딱하게 여긴다는 거고, 그 다음에는 자기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놀랐죠. 그리고 엎어져가지고 이제 업어줬을 때에는 친근감과 따뜻함을 느끼게 되었다. 됐습니까? 네, 요거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됐고 넘어가고 됐네요. 자, 여기까지. 메밀꽃 필무렵은 어려운 작품은 아니기 때문에 뭐 인물 간의 관계,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필기 부분들을 좀 노트에다가 정리를 하시고, 노트에 정리하실 때 어떤 식으로 하셔야 되냐면, 일단 인물의 성격, 그 다음에 인물 간의 관계, 그리고 제가 체크해드린 필기한 부분들은 전부 다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필기한 부분들. 그리고 시점. 네. 시점 꼭 기억을 이 시점은 어떤 소설을 하든 간에 시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나가 없다는 건 3인칭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인물들의 속마음이 나오기 때문에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라는 걸 이제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품 밖 서술자다, 3인칭이다, 뭐 이런 거죠.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이런 거 알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표현 방식, 뭐 아까 서정적 묘사가 쓰였네, 여기는 묘사가 쓰였네, 뭐 요약적 서술이 쓰였네, 이런 표현 방식, 서술 방식, 이런 것들도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노트에 정리해서 외우시고, 복습하시고, 그리고 나서 문제를 풀어보셔야 되겠다.